이번 사건은 전라남도 고흥의 한 작은 어촌에서 시작됩니다. 사진 속의 남성은 69세의 남성 유 씨예요. 이 마을에서 배를 고쳐주는 일을 하던 목수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종종 단골 식당에서 막걸리 한잔 하는 낙으로 살던 그런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11월에 이 마을에서 유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단골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셨던 것, 이게 유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주 보이던 사람이 일주일이 넘도록 보이질 않으니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졌겠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유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돼요. 당시에 유 씨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가족하고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착한 마을 사람들이 유 씨의 집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되게 집에 냉기가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던 거예요. 사람은 없고 그냥 키우던 강아지만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장롱은 또 누군가의 손을 탄 것처럼 막 엉망으로 막 헤집어져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은 따로 살고 있던 유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요. 유 씨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유 씨의 아내가 집으로 와요. 그리고 집을 살펴본 후에 남편과 함께 금품도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파악을 하게 됐죠. 계속해서 남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 휴대폰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할 뿐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연락을 달라 이런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요. 며칠 뒤에 아내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게 남편의 전화는 아니었고요. 주민의 전화였어요. 유 씨의 오토바이가 버려져 있다. 이게 유 씨가 항상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이게 한 그 컨테이너 뒤편 공터에 그냥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늘 타던 오토바이가 그냥 공터에 버려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부터 이 아내가 불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황이 심상치 않았죠. 이 무렵 아내는 또 남편 유 씨에 대한 또 다른 목격담을 듣게 돼요. 실종 무렵에 유 씨하고 함께 있었다던 남성 장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도토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남성이었는데 이 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요. 문자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남편에게 아주 큰 일이 벌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6시까지 연락을 기다리겠다. 안 그러면 112에 신고하겠다. 장 씨가 당신 데리고 나간 거 아니까 그 사람도 같이 실종 신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미 유 씨가 무사하지 못한 건 아닐까? 사망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살아 있었습니다. 유 씨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거죠. 이게 실종 약 13일 만이었어요. 직접 전화가 왔어요. 유 씨에게서. 근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힘이 쭉 빠진 듯한 그런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내가 당신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집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다시 한번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유 씨가 2, 3일 있으면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어딘지는 말을 안 해주고 계속 둘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남편 유 씨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토리 장 씨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 씨에게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물어요. 그런데 장 씨가 장소를 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막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신랑이 끝에 위치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어요. 남편이 고흥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고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광주광역시였던 거예요. 그것도 한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말도 없이 며칠 동안 사라져서 연락 한 번 되지 않던 남편이 왜 집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병원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내가 황급히 병원으로 향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미라처럼 온몸에 붕대를 감고 신음하고 있었던 거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장 씨입니다. 상태가 되게 심각했어요. 얼굴, 가슴, 팔, 그러니까 온몸의 30%의 중증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피부 이식 수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는 3도 화상으로 악화돼 있었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유 씨의 아내는 크게 분노했고요. 장 씨는 그런 그녀에게 불운한 사고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컨테이너에 모여서 윷놀이를 했는데 누군가 실수로 등유 난로를 쓰러뜨렸다. 근데 술에 취한 유 씨가 미처 피하지 못했고 옷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간병을 도운 거지 난로를 쓰러뜨린 사람은 따로 있다. 이때 장 씨가 지목한 사람이 61세의 남성 황 씨였습니다. 같이 윷놀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황 씨가 병원으로 찾아와요. 그러더니 실수한 건 맞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치료비까지 내가 다 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황 씨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워있던 남편 유 씨가 아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황 씨를 조심해라. 이야기하지도 말고 조심해라. 저놈은 항상 칼을 갖고 다닌다. 게다가 유 씨를 간병했었던 전문 간병인이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 씨가 자다가 잠꼬대를 했대요. 근데 잠꼬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황 씨가 잘못했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잠꼬대를 했다는 거죠. 마치 이 화상사고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2023년 3월 중증화상, 복막염 등 화상 후유증에 시달리던 유 씨는 입원 136일 만에 결국 사망하게 돼요. 그렇게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경찰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 치료비 약속한 황 씨 있죠. 이 황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를 한 거예요. 유 씨가 입원 중이었던 2023년 1월에 경찰로 익명의 첩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유 씨의 화상은 실수가 아니었다. 황 씨가 유 씨의 몸에 고의로 불을 붙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체포된 황 씨는 경찰 수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내기 윷놀이를 했는데 감정이 상해서 석유통을 던진 건 맞지만 빈통인 줄 알고 던졌던 거지 휘발유가 담겨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들었을 때 가볍게 느껴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황 씨가 주장했던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 11월 4일 저녁에 이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모여서 내기 윷놀이를 했대요. 윷놀이에 참여한 인원은 유 씨와 황 씨 그리고 병원에 함께 있었던 도토리 장 씨를 포함해서 6명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으로 나올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윷놀이판이 벌어졌는데 그날따라 사망한 유 씨에게 좀 운이 따랐던 거예요. 판당 10만 원이 걸린 유판이었는데 연속으로 유 씨가 계속 돈을 딴 거죠. 그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황 씨의 진술입니다. 그때 황 씨가 유 씨를 붙잡아요. 한 판 더 하자. 어디가?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유 씨도 취한 상태였거든요. 순간적으로 유 씨가 욱했던 건지 노을하면서 황 씨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화가 난 황 씨가 근처에 있던 석유통을 유 씨에게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황 씨가 화를 사기기 위해서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켰는데 한 30cm 정도 거리에 있었던 유 씨에게 폭발하듯이 불이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방금 석유통을 던져놓고 가까이에서 라이터에 불을 지금 붙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믿기 힘든 주장이긴 하지만 현장에는 CCTV, 차량 블랙박스 모두 없었습니다. 황 씨를 방화살인 혐의로 체포했지만 증거가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유 씨하고 함께 병원에 있었던 이 장 씨는 뭘까요? 이 사람은 유 씨 옆에 있으면서도 가족들에게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유 씨 휴대폰으로 분명히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받지 않았고요. 경찰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단지 황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면서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유 씨를 간병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씩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곁을 지켰을 뿐이라는 거죠.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 씨가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는 것만 봐서 가족하고 연락하는 사이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해요. 자, 마을 사랑방으로 불렸던 컨테이너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망 사건이 벌어졌는데 남아있는 거라곤 그날 컨테이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진술뿐이에요. 가해자인 황 씨 그리고 피해자인 유 씨를 제외하면 목격자는 4명이 남습니다. 자, 그중에 도토리 장 씨를 포함한 3사람은 황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을 하거나 화재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이 사건은 그냥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목격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목격자에 의해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떤 목격담을 이야기했을까요? 마지막 목격자는 서 씨였어요. 이 사람이 사건 이후에 자취를 감췄었거든요. 근데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 씨가 유 씨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듯이 두르듯이 석유를 뿌렸고 유 씨의 몸에 직접 라이터 불을 갖다 댔다는 거예요. 이 서 씨가 귀가 잘 안 들려요.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당시의 상황을 수어를 통해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서 씨가 수어로 설명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날 유 씨는 윷놀이를 하면서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이건 황 씨의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를 땄대요. 근데 이걸 보고서 황 씨가 열이 받은 거지. 막 화를 냈고 유 씨는 그런 모습에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나 그냥 집에 갈게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러 가는데 황 씨가 기어이 유 씨를 붙잡아서 데리고 와요. 이때도 유 씨는 계속 참았대요. 그러니까 서 씨가 봤을 때는 유 씨가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화가 난 황 씨가 기름통을 들고 왔대요. 그러더니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연 거예요. 이 열었던 장면까지도 지금 기억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유 씨의 머리에다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 씨의 가슴팍에 라이터를 켰고 폭발하듯이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서 씨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지금 목격 진술을 했을 거고 그 사이에 유 씨와 황 씨가 주고받았던 어떤 디테일한 대화 내용은 일부 놓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유 씨의 몸에 불이 붙자 다른 사람들이 막 불을 끄려고 담요로 막 몸을 덮고 옆에 있던 서 씨는 정수기 물을 따가지고 막 유 씨한테 뿌렸대요. 근데 이 불이라는 게 진짜 막 순식간에 덮쳐버리잖아요. 불이 붙고 꺼지기까지 약 1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1분 뭐 별거 아니지. 그 시간 동안 불 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름에 의해서 불이 붙은 상태에서 1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유 씨의 상태는 정말 끔찍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미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의식이 없는 유 씨는 남자 둘의 부축을 받고 차로 실려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 씨의 주장이에요. 황 씨는 분명히 불운한 사고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서 씨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황 씨와 서 씨, 두 사람 중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유 씨 사망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냥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서 씨의 주장이 인정되면 살인사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 따져보겠지만요. 이 사건 4개월 전에 그 아래에서 다뤄졌던 사건인데요. 방송에서 이 서 씨하고 황 씨 두 사람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화재 실험을 진행을 해요.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사건 당일의 현장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먼저 황 씨의 주장대로 실험을 해봐요. 앞서 황 씨는 기름통을 던졌고 30cm 거리에서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대로 실험을 한 결과 피사체에 불이 붙지 않아요. 일단은 입구가 좁은 기름통의 특성상 그냥 던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어떤 불에 탈 정도의 충분한 양의 기름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황 씨는 분명히 빈 통인 줄 알고 던졌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통에 담겨있는 기름이 적다. 그리고 가볍게 느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적은 양의 기름이 든 통을 던져서 흘러나온 기름이 유 씨의 몸에 그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힐 만큼의 양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이상하다고 여기셨겠지만 이쪽에 기름이 있는데 여기서 불을 켰다고 불이 붙지는 않잖아요. 이 실험에서 황 씨가 말했던 내용보다 더 많은 기름을 뿌리고 거리도 원래 30cm였는데 10cm로 확 좁혀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불이 안 붙어요. 불을 직접 갖다 대니까 그제야 불이 붙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서 씨의 주장대로 실험을 해봐야겠죠? 머리에 대고 기름을 들이부었다고 했고 가슴팍에 불을 붙였다고 했어요. 똑같은 상태로 만든 뒤에 1cm 거리에서 불을 이제 가슴팍에 갖다 댔는데 정말 그 말대로 폭발하듯이 불길이 일면서 피사체의 상체를 뒤덮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 씨가 화상을 입은 흔적과 유사한 모습도
확인이 됐어요. 화재 진압 시간도 비슷했고요. 서 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 시간이 지날수록 황 씨의 의문스러운 행적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 씨의 몸에 붙은 불이 꺼진 뒤에 그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실려가게 돼요. 근데 이상해요. 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이동 시간과 황 씨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1시간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지체돼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황 씨는 이에 대해 유 씨의 옷이 불에 타버려서 그 시간 동안 옷을 갈아입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옷을 갈아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그것도 화상을 입은 사람의 옷을 막 벗겨서 갈아입혔다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병원 CCTV를 보면 의식이 돌아온 유 씨의 모습이거든요. 이 옷이 불에 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새로 갈아입힌 거예요. 1시가 급한 상황에서 굳이 옷을 왜 갈아입혔을까? 그리고 이게 1시간이나 걸릴 일이었을까? 이 부분은 수사 결과 발표나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의심스러운 부분은 119 녹취록에 담겨 있어요. 화상 입은 유 씨를 차에 태웠다고 했는데 그 직후의 시간으로 추정되는 오후 6시 51분경에 도토리 장 씨가 119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황 씨가 신고를 막는 음성이 119 녹취록에 그대로 녹음이 된 거죠.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장 씨가 뭐 얼른 했더니 황 씨가 하지 마. 이게 다 녹음이 된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신고를 막은 이유에 대해서 황 씨가 뭐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를 듣지 못했었던 이 서 씨를 제외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행적이에요. 사건 이후에 서 씨는 유판을 떠났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의 행적이 이상했습니다. 먼저 최 씨는 불에 탄 담요와 오토바이를 수풀에 버렸고요. 함께 있던 이들에게 비밀을 지키라는 말을 했대요. 그가 감추고자 했던 비밀이 뭐였을까요? 자, 그리고 도토리 장 씨, 유 씨 집에서 사라진 현금, 이거를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입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과 사를 오가는데 그 집에 가서 장롱을 열고 돈을 훔쳐가지고 계좌로 이체를 한 거예요. 마지막은 사망한 유 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수상한 흔적들이었습니다. 포렌식을 해봤는데 누군가 문자 기록을 삭제한 흔적이 있었던 거죠. 복원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과 관련된 문자들이었어요. 유 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들이었는데 이걸 자세히 확인을 해봤더니 수익자가 황 씨였어요. 이 사망한 유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유 씨 앞으로 매달 23만 8천 원을 내는 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던 거죠. 유족들도 모르는 보험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계약자, 수익자가 모두 황 씨였고요. 보험료도 황 씨가 내고 있었죠. 일반 상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2억, 후유장애를 입으면 1억이 지급되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사망하면 2억, 그리고 살아도 1억. 이미 황 씨는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해서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어요. 이에 대해 황 씨는 유 씨 말고도 비슷한 보험에 가입해준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해명을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고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되게끔 보험을 가입시키고 자기가 보험금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선이었다는 거죠. 아니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이상하죠. 선의인데 정작 황 씨에 의해서 보험이 가입된 피보험자들은 보험에 관한 어떤 상황을 제대로 몰라요. 이게 정말 선의가 맞을까? 선의면 설명을 해줘야죠. 황 씨가 보험을 가입해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었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 평균 사망률이 높은 노인, 그 중에서도 고립된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을 시켰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과 모순이 되죠. 어떤 피보험자는 황 씨가 돈 몇만 원을 준다는 말에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유 씨 사건이 없었다면 이들 중에 무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유 씨가 입원했을 당시 황 씨가 가족을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합의금도 그랬잖아요. 내가 치료비 다 되겠다. 근데 이 돈도 알고 봤더니 유 씨가 사망할 때 나오는 그 보험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죠. 이 말만 봐도요.
앞으로 이 사건은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우발적으로 화를 못 이겨서 통을 집어 던져서 들이부었을까? 뭐 화가 났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해로 인한. 윤 씨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만약에 황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누가 봐도 홧김에 우발적으로 고의성 없이 저지른 일처럼 보였던 그날의 모든 그 컨테이너 안에서의 장면들이 황 씨의 연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험 사기를 위한. 이 사람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동네 후배하고 술자리에서 다투고 후배의 목과 옆구리를 3차례 찔러서 살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고 그게 인정이 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일로 뭔가 한 차례 범죄에 학습이 됐고 고의성이 없어야만 혹시라도 내가 검거가 되더라도 나한테 올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황 씨가 장 씨의 신고를 막고 1시간 동안 시간을 지체했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뇌피셜인데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유 씨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황 씨는 2억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사망한 유 씨의 옷에 휘발유가 묻어있다? 이거는 살인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흔적이 남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에 타고 나서도 이 휘발유가 섬유에 남아있을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머리를 쓰고 옷을 갈아입혔던 게 아닐까. 내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이게 살인사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은 받아야 되지만 불을 붙인 사람이 자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혔던 건 아닐까. 그리고 시간을 끌었던 거에 또 다른 목적.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기저기 마치 재테크처럼 타인의 보험을 들어놓고 다녔던 황 씨의 행태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인정이 된다면 계획살인이 되는 거겠죠.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에 대한 최근 소식은 6월 7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황 씨가 방화살인으로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죠. 검찰은 대검찰청의 화재 제형 감정을 통해 황 씨가 피해자 신체에 직접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에 수사 경과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